우리는 우리 손으로 근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세계 시장에 끌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목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 미완의 근대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화도 날 수 있고 조금 울컥할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쪽으로는 그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아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현대를 영어로 뭐라고 쓰죠? 현대를요.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modern. 그러면 근대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근대는 똑같이 모던입니다. 서양에서는 근대나 현대가 똑같이 모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대 이런 표현 쓰고요. 다시 현대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서양은 근대나 현대가 똑같이 다 모던인데 크게 보면 서양은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시간의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대부분의 국가들 또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또는 남아메리카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서양의 침략 속에서 좌절된 역사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합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 근대, 미완의 근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서양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서양식 양복 입고 있습니다. 서양식 머리 하고 있고요. 구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우리가 서양에 또는 우리는 사실은 서양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어디 지배를 받는 거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일본이 훨씬 더 서양을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간 오늘날의 모습, 근대, 현대, 남의 지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간 모습은 뭐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자는 겁니다. 일부 특히 일본 쪽의 학자들은 이 근대 이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본것? 요 이전을 시기로 얘기하면 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여기다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근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도 근대로 갈 수 있는 근대로 갈 수 있는 사실은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세라는 표현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런 근대의 사상적인 지형은 어땠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해가면서 살았는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대는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군주에서 민주로
바뀌는 겁니다. 군주 시대에는 누가 주인이죠? 왕이 주인입니다. 왕이 기준입니다. 왕이 기준이고 왕이 주인이라는 표현이 군주지요. 오늘날 시대는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 한 400여 년 전에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이 무렵에 중국 사상가 중에 황종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종희가 명의 대박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한 400여 년 전이에요. 예전에 혹시 1970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삼성문화문고라는 요만한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 100몇십 권 나왔던 걸로 알아요. 맨 처음 나온 게 10권이 맨 처음 나왔고요. 그 10권 안에 들어있는 책이 지금 말씀드린 황종희의 명의 대박록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첫 번째 편의 이름이 뭐냐면 임금이란 무엇인가예요. 임금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나오는 편의 이름이 뭐냐면 신하란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법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시국하고 아주 딱 맞는 얘기를 합니다. 임금? 천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주인은 백성이다. 이 얘기예요. 신하는? 신하란 무엇인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신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래요. 임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하는 누구냐 하면 환관이고 내시래요. 그건 환관이고 내실 뿐이다. 법은 누굴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나갑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미 뭐냐면 근대적인 싹들이죠. 그 안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천하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책임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 필부들에게도 있다. 백성 하나하나에게 세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책임이 있대요. 오늘날로 오면 사실은 투표 잘못하면 그 책임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근대로 넘어온 싹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대는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전환입니다.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봉건에서 이젠 자본주의 사유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전 봉건 시대 국가는 누구 거죠? 임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가산제 국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왕 집안의 재산이에요. 천하가. 그걸 지금 표현해서 집가자의 재산, 산자를 써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사유, 자본주의 이걸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나눠져 있었던 신분제에서 이제는 평등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민족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우리나라 근대. 우리나라 근대를 대개 일반적으로 어디로 보냐면
1860년으로 봅니다. 왜 1860년이 기점이 될까요? 저때 국제적으로는 북경이 함락됩니다. 중국의 근대는 나중에 한번 뒤에 들어가서 조금 또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의 근대는 시기를 대개 언제 정도로부터 보냐면 1840년. 그때 중국에서 뭐 있었을까요?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편전쟁이 있었던 1840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는 1860년, 그 1860년에 조선의 집권 세력들이 또는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제일 높여봤던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양한테 59일 동안 북경이 포위당했다가 마침내 함락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양 오랑캐들에게 무너졌댄다. 이게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저때 뭐가 나올까요? 동학이 나옵니다. 동학이. 뒤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에 동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아니 양반하고 쌍꺼들이 서로 마주 절하고 서로 존대 쓰고 이게 동학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지배 세력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신분제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1860년을 근대 기점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의 근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제연 장군 깃발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깃발이 이만하네요. 엄청나게 크죠. 이 깃발에 써 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 장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깃발을 숫자기라고 부릅니다. 저 깃발은 어디에 세워놓는 걸까요? 대장이 서 있는 자리에 꽂아놓는 겁니다. 여기 대장이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투의 명령은 거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깃발을 뺏겼다는 건 대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죽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신미양요의 사진들입니다. 아까 이 사진은 그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을 뺏고 나서 미국 해병대가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미양요. 이건 지금 포로로 잡힌 조선의 병사들입니다. 이거는 넓어져서 죽어있는 시신들이죠. 이 사건이 지역으로 본다면 어디죠? 강화도였습니다. 광성진 뭐 이런 데들. 저때 미군 얼마나 다쳤을까요? 어제연 장군의 부대는 한 800여 명이었던 모양인데 거의 대부분 다 죽었고 일부가 포로로 잡혔고 나중에는 화살도 떨어져서 흙을 던지면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화력하고 당시 우리나라도 대포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강화도에 가시면 광성진이니 초지진이니 이런데 이런 대포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사실은 저 대포는 어떤 거 붙은 거냐면 그 이전에 앞에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 뭐 일종의 경고처럼
저 남쪽에 고군산 열도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배 하나가 좌초했어요. 그래서 못 끌어갔죠.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그 배에 있던 대포의 모양을 그대로 같이 해서 만들어서 강화도 여기저기에 거치를 해놓은 거죠. 이게 배에서 싸울 때는 만약 포를 쐈는데, 저런 포를 쐈는데 상대방의 배 훨씬 앞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대포를 쐈는데 상대방 배를 넘어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뒤로 물르면 되는 거죠. 사실은 배에서 쓰는 포는 그런 식이 제일 그 거리 조절하기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포들을 갖다 놨는데 미국 해병대가 저기 들어오는데 한 발 쏘고 나면 그 다음 거 재는 동안에 그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대포였던 셈이죠. 미군 병사 한 둘쯤 죽었던가? 3명인가? 그러고 이쪽은 거의 800명이 전멸하다시피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근대 모습입니다. 처참하죠. 나중에 그 다음 주에 택리지 가지고 얘기를 드릴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근대 시기에 사상의 지형을 크게 보면 실학 이런 게 있고요. 동학, 이게 제일 마지막 강좌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게 다음번부터 3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릴 거고, 다음번에 실학을 3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택리지를 쓴 이중환, 이 사람은 성화학파라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고 경세치용학파라고도 얘기되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 말씀드릴 박지원, 이 사람은 북학파라고 얘기되는 사람이고 또는 이영우생학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3번째로 얘기드릴 다산, 실학을 거의 종합했다라고까지 얘기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동학을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당시에 도학 이렇게 불리는 이게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저걸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조선 후기로 가면 도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앞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지만 같은 겁니다. 다른 표현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도학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도학자 뭐 이런 표현들. 그 도학이 위, 정, 척, 사, 조금 이따 이제 요거부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위, 지키겠다. 정, 바른 것. 척, 물리쳐내겠다. 사, 삿된 것. 주로 바른 건 뭐였었냐면 유교였고 성리학이었고, 삿된 것은 천주교였고 서양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뒤에 뭐까지 연결되냐면 한말의 의병운동,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또 주류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이렇게 연결돼 갑니다. 개화사상, 김옥균이니 뭐 이런 분들, 요것도 오늘은 주로 여기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강화학, 이거는 조선의 양명학입니다.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학파가 구성됐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크게 보면 실학의 또 하나의 흐름이 개화사상으로 다시 애국계몽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제가 요거는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은 요거를 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